북한의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거듭된 경고에도 남측이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데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 2발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정밀 평가한 결과 미사일 2발 모두 약 600km를 비행했다고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도 거셉니다. 여당은 북한의 도발을 거듭 규탄한다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고, 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정부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모레까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충돌 사태와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특권을 방패로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법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 등 자율형 사립고 3곳의 지정 취소 여부를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자사고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 9시 20분을 기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의 상황 1시간 전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동작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는 새벽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돼 그야말로 굵은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비구름대가 점차 남측으로 이동하면서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곳에 따라서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전 9시 20분을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에는 출근 시간대인 8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은평구의 경우 시간당 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지역별 강수량을 보면 도봉은 90.5, 은평이 90, 송파구 88mm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사태 우려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등 위험한 지역은 대피하고 그 밖의 지역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달라며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 피해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서울 지하철 선정능력 부근에서 나무가 쓰러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목동 월릉교 부근의 산책로 역시 일부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근 시간대 내린 많은 비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울 북가자동에 있는 증산교 하부도로는 아침 8시부터 3시간 가까이 통제됐다 해제됐습니다. 침수를 포함한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피해 상황 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지금 내리는 비는 마지막 장맛비입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는데요. 최고 300mm의 폭우가 더 올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호우 상황과 또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서울에 올여름 첫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오늘 낮 동안 강한 비가 이렇게 계속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두 시간은 강한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까지 북상한 장마전선에서 계속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이 띠 형태로 발달해 수도권과 영서 그리고 충청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고 서해상에서도 발달한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서울에는 올해 첫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경기와 강원 북부, 충남 북부에도 호우경보가,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태안 소원변으로 150.5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강우량이 30mm 이상에 달한 수도권 지역도 누적 강우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부름면이 148.5mm에 달하고 있고 서울도 도봉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 새 95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일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에도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에서는 건물 담장도 무너졌는데 축대와 담장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 역삼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비로 지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건물 담장이 무너졌다고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빌라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난간이 중간부터 잘려 붕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난간을 지탱하고 있던 담장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진 겁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담장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담장 아래에 있던 의자들은 조각들에 깔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건물 담장이 무너졌다는 신고에 소방당국이 곧장 출동했는데요.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구청과 함께 안전조치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폭우가 내리던 시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아 약해진 지반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근 정화조 쪽 흙이 유실되면서 기반이 약해진 담장이 무너진 건데요.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며 사고 현장 주변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들으셨지만 서울의 경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빗줄기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경기도 남부에서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토사가 무너지면서 포크레인이 넘어졌다는 제보가 막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최고 300mm의 폭우가 더 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축대와 담장 등 시설물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낮으로 접어들면서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는데요. 지금이라도 집 주변의 취약시설을 한 번 더 둘러보면서 점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청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난달 5일에 발생했던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압수수색입니다. 지금 서초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명을 투입해서 서초구청 건축과를 대상으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상태고요. 앞으로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구청 측의 관리 감독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잠원동 건물 붕괴와 사고와 관련해서 서초구청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는데 이번 발사가 우리 측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발사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또 우리 측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죠. 네, 북한 매체가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례적으로 발사 배경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을 조직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력 시위라는 말대로 이번 발사가 우리 측의 군사적 움직임에 맞서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자신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남측 군부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최근 F-35A 전투기 도입과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은 또 이번 사격이 노린 대로 일부 세력의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줬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을 향한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남한 당국자들이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뒤돌아선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남측의 최신 무장 장비들을 초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의 개발과 실전 배치 실험은 필수이고 줄기차게 최신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며 무력 시위를 계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구체적인 재원도 공개됐습니까? 이 통신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발사 장면 사진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저고도 장거리 비행이 특징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합니다. 지난 5월 연달아 발사했을 때 공개했던 사진 속 미사일과도 거의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무기가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 유도탄의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의 특성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되었다며 이런 첨단 무기 체계 개발 보유는 북한의 군사적 안전 보장에서 사변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도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새로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행 거리도 정정됐는데요. 앞서 어제는 430km, 690km를 각각 날아갔다고 밝혔지만 한미 군 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평가한 결과 두 발 모두 약 600km로 평가됐다고 정정했습니다. 이어 북한 미사일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곡선 비행을 하지 않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구간에서 수평 이동을 해서 초기에 판단한 비행 거리와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과 우리 측의 신형 장비, 군사 장비 도입에 반발해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도발을 거듭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의 무능한 안보 정책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휘하면서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건데 여야 반응 미묘하게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겨냥한 자유한국당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이며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짜 평화 공세와 친북 안보 실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위기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오히려 민주당은 또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책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제는 먹통 정치를 그만하고 국회를 열어서 안보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보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역시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공은 진실 게임으로 흐르고 있고 중국은 국방 백서까지 발간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면서 한반도가 열강의 힘 겨루기 싸움터가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에 무시당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하던 한반도 운전자의 모습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눈평을 통해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동안의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적 조치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보다는 조속히 북미 간 실무 협상에 나서 상황을 평화적으로 헤쳐나가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처를 같이 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이제 여야 협상을 통해 국회가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과 관련해서 당시 여당 지도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방패로 조사마저 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게 됐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내세워서 불법 행위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조사에 응해서 법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수석급 참모진 인사를 단행합니다. 교체 대상은 조 수석과 함께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까지 모두 3명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인사로 교체가 되면 이른바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 멤버로 청와대에 합류했던 조 수석과 정 수석은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 조 수석은 다음 달 개각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사실상 내정됐고, 일자리 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 비서관이, 시민사회 수석에는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유령 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안산 동산고 그리고 군산 중앙고의 결과도 함께 나오는데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상산고가 자사고로 남을지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이 될지 운명이 정해지는 날인데 결과 언제 나옵니까? 네, 교육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이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기 자사고인 상산고가 대상입니다. 또 경기 안산 동산고도 지정 취소 여부가 나옵니다. 다만 군산 중앙고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 등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습니다. 이어 유원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받고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앞서 유원회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자문기구인 지정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 동의든 부동의든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자사고 폐지 논란이 일단락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동의든 부동의든 결과에 관계없이 법정 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산고 측은 이미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환 전북교육감 또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이란 점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학교 측과 평가 기준 점수는 자신의 권한이라는 김 교육감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이 승인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따랐는데도 관련 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자사고 탈락 위기에 놓인 학교들도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청문 절차를 마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도 다음 달 초 교육부의 최종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교육청은 이러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에는 동의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들 자사고 역시 자사고 지정 취소 시 법적 투쟁이란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내년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구나 내년 역시 자사고 재지정 심사가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현대고, 휘문고, 대광고 등 9곳이 재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외고, 국제고 재지정 심사가 기다리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국민이란 단어를 24번 사용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을 강조했는데요. 자, 오늘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체됩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사정 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패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치 보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예,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그런 자세를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검찰의 앞길에 녹록하거나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서 원칙에 입각해서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고 예리한 비판과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임명장 받은 다음에 이제 취임식도 있었는데요. 국민을 어제 24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키워드를 보면 국민, 그리고 뭐 공정 경쟁, 이렇게 두 키워드를 가지죠. 잡으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국민이라고 하면 뭐 대통령도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밝혀내고 또 수사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이제 계속 국민이란 말을 24번이나 취임사도 얘기했고, 본인이 또 현충원 가서도 국민이란 말을 쓰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이미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적폐청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원칙에 의해서 수사한다. 사람 보고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정말 사람 보지 않고 권력 보지 않고 오직 원칙, 국민만 보고 나가는 그런 자세로 일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경쟁 문제는 이 윤석열 총장이 했던 사건 중에 경제 관련된 사건들이 많아요. 현대차 비리, 삼성 비자금 사건, 그리고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수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스터 피자 가맹점 갑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지검장, 당시 지검장이 그 사건을 또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원칙, 그다음에 갑질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서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본인의 아버님이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데 그래서 아마 이제 시카고 학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비판적인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책들도 많이 읽었고 이래서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의 영향도 받았고 또 본인이 수사한 걸 보면 경제 분야의 수사도 많이 한 걸 보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규칙이나 원칙을 지키고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겠다 예. 이런 의지를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갑질 근절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잣대를 똑같이 대달라. 법을 엄격히 집행해달라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도 할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검찰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집권 세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지 말아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당시에 경찰 실세라는 사람을 직접 수사를 해서 소환해서 구속을 시켰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안희정, 네. 그러니까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안희정 씨를 당시에 이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시켰고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직접적으로 메스를 댔기 때문에 당시에 사실 또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 청문회 때 국민들이 일부 의혹의 시선을 보낸 게 워낙에 파격적인 어떤 인사를 거듭했기 때문에 혹시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또 다시 그런 어떤 이 메스를 대지 못하지 않을까, 예. 충성을 다하지 않을까, 또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까 일부 그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선을 그어주는 것, 도리어 먼저 이렇게 임명을 할 때 살아있는 권력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하는,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메스를 대라라는 그런 말로 사실상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의 룸을 좀 키워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예. 자,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 기관차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아마 오후쯤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제 소윤이라 불리는 윤대진 검사가 네. 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문회 이후에 좀 하마평에 다른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코드 인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아마 윤대진 검찰국장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분이 동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과 사법고시는 동기인데 서울대 1년 후배인 배성범 광주지검장 현재 23기인데 이분이 가장 유력하게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주요 자리들을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기수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던 분들이 아마 주요 직책을 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기수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5기수를 건너뛰어서 검찰총장 임명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 이제 본인의 동기생들은 가능한 한 남아서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것 같고 그것이 검찰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보면 집단 지도 체제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돼야 검찰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제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나이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후배이긴 한데 그래서 아마 동기생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눈여겨볼 수 있게 한동훈 3차장 같은 경우 같이 손발을 많이 맞췄던 분이잖아요. 아마 이제 검사장 진급을 통해서 아마 부장급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27기인데. 예상. 그렇죠. 그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은 아마 이제 본인과 수족의 손이 잘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을 앉히겠지만 본인의 동기생들을 전면에 배치를 시켜서 검찰 조직의 안정화도 함께 꾀하는 그런 전략을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오후쯤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보다 더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검색어 2위면 1위, 4위면 3위에 올라간 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윤 신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온 매무새를 가다듬어주고 차분히 내조하는 모습의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차윤주 앵커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늘까지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오르내리는 이름, 김건희,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배우자입니다. 가족의 헌신도 기억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하면서 어제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가 함께 참석한 겁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은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 윤 총장과 함께 청와대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고 윤 총장의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김 대표는 윤 총장이 만 52세이던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차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가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라고 결혼 뒷얘기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먼저 계산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당시에 통장에 든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는데요. 당시 김 대표는 윤 총장이 가진 돈도 없고 자신이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는 까르띠에 소장품전을 비롯해서 앤디 워홀, 샤갈 등 굵직한 전시를 주로 기획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3월 65억 9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는데 이 중에 배우자인 김 대표의 예금이 49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차윤주 앵커가 정리를 해줬는데 능력, 재력 그리고 미모까지 다 겸비한 그야말로 부러운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코바나 컨텐츠 대표 전시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본인의 일을 확실히 하고 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네, 좀 전에 차윤주 앵커가 표현을 했지만 까르띠에 전시전이나 앤디 워홀, 그다음에 샤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문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시인지를 아실 거예요. 대형 전시죠. 블록버스터 전시. 그렇죠. 한 해에 한 번 정도 블록버스터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여름 방학을 주로 해서 이 방학을 맞아서 또 학생들에게 얼마큼 유익한 어떤 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의 어떤 사실 흥행이 또 돼야 되고 그럴 때 한 번씩 아주 대형 전시가 열리는데 그 매해 200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매해 가장 그 해에 화제가 되는 그런 전시를 따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로 이제 주요 언론사들과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시들인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문화부 전시 취재를 할 때 보면은 대형 전시할 때 보면 보험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만큼의 인맥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기획력이 필요하고 흥행, 상업성, 그러니까 흥행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는데 지금 언급한 그런 모든 전시들은 이 화제로도 성공을 했지만 모두 다 흥행에 성공한 전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건희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재산의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김건희 대표의 SNS를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내로라 하는 그런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건축가 승여상 씨, 또 뭐 사진가 배병우 씨 이렇게 인맥도 일단 탄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굳이 윤석열 그 대표와의 윤석열 지금 총장과의 어떤 죄송합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인연 때문에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일부 의혹이 있지만 이전에 이미 사실상 문화계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그런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인연을 맺은 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나이는 띠동갑이고 지금 아저씨 이렇게 부르다가 한 스님이 나중에 인연을 맺어줘서 결혼을 했다. 이런 러브 스토리가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제 스님은 본인은 스스로 못하시니까 아마 이제 두 분을 맺어준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좋은 일 하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걸 보면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나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마 두 사람이 러브 스토리가 이어질 만큼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라고 부른 걸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일단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호칭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친근하게 됐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김건희 씨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분은 결혼을 못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스님도 아마 중간에서 그런 느낌이 들은 것 같아요. 세 분이 아마 공통적으로 하는 무슨 관심이 있든 아니면 취미생활이 같든 무슨 인연이 있겠죠. 그런 모임에서 알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저씨 부르면서 친해졌다가 그러면서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데는 아마 스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뭐 단시간에 무슨 선을 보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에 만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 결정하게 됐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귀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아마 사랑의 관계로 발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자체도 사실
사실은 본인의 능력이 너무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번 논란이 되면서 근데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이분이 그 열심히 일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키워온 부분에서 인정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민적 관심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보다 더 지금 관심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앞으로 호흡을 맞추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있습니다. 민정수석 교체가 있을 예정인데요. 조국 수석은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개각 발표는 다음 달 초쯤 시차가 좀 있습니다. 당장 야당의 비판을 조금 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일단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행은 사실 유례가 좀 없는 그런 좀 확실시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여권 관계자 발로 갑작스럽게 개각 기사가 전 언론에 동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 뭐냐면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위한 내부 검증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 기사에 두 가지 어떤 그런 이 추측이 드는데 하나는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반대하는 측이나 아니면 미리 원래 하마평이 돌게 해서 그런 어떤 검증 과정을 미리 이렇게 거치는 과정,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동향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흘릴 수 있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언론의 기사의 흐름이라든지 그 이후에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후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한테 기자들이 확인을 할 때 조국 수석이 아니 내각에 어울리지 않느냐라고 좀 부드럽게 받아쳤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상 이 정부가 이 청와대가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조국 수석도 사실은 그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또 보낸 해명을 보낸 것을 보면 시차가 좀 있을 뿐인데 그 시차는 아마도 개각,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장관들과 맞물려서 개각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발표도 안 났는데 보낸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문제들, 이 텔레그램에 의혹들이 있지 않으면 눈물표적 의혹이라든지 사실상 자신의 의지가 없다면 이것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테고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경쟁자 없는 하마평, 이게 굉장히 독특한 어떤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행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고요. 한국당에서는 벌써부터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들려지고 있네요. 주로 이제 타겟으로 삼는 게 인사검증 실패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친일 여론전 주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 한일 그 갈등 상황에서 좀 강하게 대처하자 이런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가지고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조국 수석이 정말 그 자리가 부적합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여론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란 이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공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모르죠. 자유한국당이 또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또 강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검찰 개혁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공수처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국 수석이 법무장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세워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김조원 항공우주산업 지금 사장 이렇게 지금 거의 내정이 되는 것으로 발표만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조국, 김조원 이렇게 사정 라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전임 보면 문무일, 박상기, 조국 이 조합보다 훨씬 더 좀 행동파로 꾸려지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삼각 라인, 황금 조합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집권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었을 때 동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레임덕으로 빠지지 않고 정책
미리 아젠다를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역대 정부는 언제나 집권 3년 차에서 4년 차 때 게이트가 벌어지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은 내부에서 언제나 제보가 들어갔거든요. 공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이제 레임덕이 들어가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될 것이냐의 줄서기에 돌입하고 공무원들은 이것이 늘 어느 정부에나 되풀이되었던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김조원 이 민정수석을 내정한 이유가 바로 김조원 사장은 항공우주산업 사장은 감사원 출신이에요.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고 옛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눈여겨봤을 겁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감사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무감사원장까지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이 기강을 바로잡는 데는 이 사람이 적격이다.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직기강은 김조원 민정수석이 하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은 조국. 법무장관, 아직 내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검찰총장이 마지막에 그런 어떤 적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삼각편대로서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계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뭐 언론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만은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국회가 또 한 번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뭐 중국, 러시아 독도 도발, 그리고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어제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야당과 여당의 뭐 메시지 방점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 안보 관련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조금 뜨뜻미지근 하긴 했는데 추경안하고 연계를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물밑에서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추경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재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수입선 다변화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에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야당이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보 문제 물론 그게 정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을 약간 바꿨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해임안 처리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국회를 열자고 하면 그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일정 부분 뭐 협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저는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가 국민 앞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기들 주장만 하다가 이거 물 건너 가거나 아니면 시기를 자꾸 실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막는 이런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정쟁의 요소 좀 빼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추경 예산도 통과 좀 시키고, 그리고 좀 필요하다면 안보 관련해서도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논의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협의하고 협상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안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국회에서는 계속 뭐 같이 불안하다고는 하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더 불안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온 그 안보국회, 원포인트 안보국회하고 추경하고 맞물려서 국회가 좀 정상화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한국당에도 명분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당은 어쨌든 한국당이 지지하는 어떤 그런 지지자들도 있고, 그랬을 때 한국당이 사실은 조금씩 지금 후퇴하고 있거든요. 이 직전이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안 결의안 올리자. 그러면 그게 이틀이 걸려요. 상정하고 나서 본회의를 2번 열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보 관련 국회를 열자는 건 지금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고집하는 어떤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정도, 안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독도 영공에서 3국의 그 공군기가, 일본, 러시아, 중국의 공군기가 물론 카디스에서 머물렀지만, 물론 러시아는 또 독도 영공을 침해했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안보 관련 국회를 열겠다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최소한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한국당의
조금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뭔가 명분을 주고 추경도 처리하고 여기서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안보 불안이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 이런 비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됐을까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보면요. 긍정 평가 변함이 없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정도 내려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긍정 평가 이유들을 조금 보면 1위가 외교를 잘해서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부정 평가로 가보면 또 2위가 외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지층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지지층 때문에 그런 그렇게 거다. 예. 그 외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간 것은 저는 이제 그 일본 관련해서 일본에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네. 강경하게 우리의 입장을 잘 얘기하고 주장하는 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 대응을 하면서 강경하게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지지를 얻었다고 봐요. 예.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에서 이게 들어간 이유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일정 부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보여지고 또 최근에 러시아 항공기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지금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도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잘했다고 하는 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친일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건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일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게 되면 이게 여론전에 있어서는 친일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하는 부분도 함께 비판하고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우리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정부에게 조언도 하고 정부가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공격 포인트가 정부의 청와대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친일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보수 진영적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이 여론조사를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해주셨는데 이게 여론조사에 실제 좀 반영이 되는지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고 올까요?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둘 다 1%포인트씩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이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우리공화당 1% 정도 계속 이제 이 표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디에 투표하겠느냐 이 질문에도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온 이런 상황인데 이 정당 지지율의 큰 흐름에는 뭐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총선 앞두고 지금 한 자릿수 야당들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주차 계속 지켜보는 게 민주평화당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공화당이 1%포인트에서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다가 지금 또 정체돼 있네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서 뭐를 지금 봐야 되냐면 어느 당이 먼저 총선과 관련된 개혁을 내놓느냐 또는 임무를 또 수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출렁거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다 정당을 바라보는 게 앞으로 총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대 심리가 이제 깔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체돼 있다는 건 아직도 어느 정당이건 특히 이제 한국당이 문제인데 한국당이 6월 말까지 공천 룰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공천 룰과 관련해서 발표가 없고 이런 상황이 7, 8월 달에는 아마도 휴지기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전통적인 휴지기로 돌아가고 정기국회 돌입했을 때부터는 사실상 정체돼 있던 이 지지율은 아주 출렁출렁거릴 겁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선과 관련해서 예비 후보들도 뛰어들어야 되고요.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아마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정당 지지율은 한 7, 8월까지는 거의 이 상태로 계속 정체 상태를 보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이슈가 된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다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한국당 박순자 의원 어제 울분을 쏟아내면서 40분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신은 원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예. 어제 40분 정도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네. 뒤에 순서로 잡혀있던 정의당, 뭐 민주당, 그렇죠. 브리핑, 기자회견 다 이렇게 좀 발만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박순자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서 사퇴 압박을 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할 건 오히려 나 원내대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제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본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이미 합의를 봤다. 자기는 2년을 계속 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통은 3선 이상 의원들이 1년 1년씩 나눠서 하는 게 관례로 자유한국당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몇 개 자기 이제 박순자 의원 의견입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국토위, 법사위, 한노위 3개는 이거는 3선 의원이 아니라 그때 경선을 해서 당선된 사람이 2년을 계속 하기로 했다. 그래서 본인도 국토위에서 경선에서 당선돼서 물론 경선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경선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 포기하고 나가시는 바람에 경선 안 하고 결국은 국토위원장이 됐지만 자기는 2년 하기로 이미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 원내대표 나왔을 때 그때도 자기한테 지지해달라고 하길래 그거 분명히 해라라고 확인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아직까지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와서 자리 내놔라 했을 때 그럼 자기가 물러서서 양보해서 그럼 경선하게 해달라. 최소한. 자기가 2년 하기로 이미 약속 받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이번에 그럼 경선을 통해서 하자 그러면 그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면서 지금 이건 지도력의 부재고 잘못된 지도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기준이 약간 헷갈리는 게 지난번 황영철 그 의원 예결위원장 건 관련해서는 또 기준이 다 거꾸로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이제 되면서 후보가 되면서 사실상 경선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 황영철 후보도 역시 황영철 의원도 똑같은 케이스로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선이 원칙 아니냐, 경선을 해라라고 해서 경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황 의원이 이제 이 포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그렇다면 약속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선하겠다. 경선이 만약 원칙이라면 경선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 어떤 지난번에 입장과 똑같아야 되는데 종용을 했다. 박 의원 주장에 따르면 종용을 한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사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원내대표의 사실 그 권한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당헌 당규도 있지만 원내대표의 최고 권한이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원내대표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지금 반발을 한다는 건 지금 당에 명이 서고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리위해서 6개월 정직까지도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대표의 어떤 권위, 원내대표의 권위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나의 지금의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비판을 받는 대목은 한 가지예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옳건 그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진 의원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한국당에 있어서는 이미지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 부분의 문제점이 지금 한국당에 있다. 마지막 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징계 6개월이면 이제 다음 총선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랑 좀 다름이 없는데. 뭐 탈당도 감수할까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재심 신청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얘들이 직접 우리가 고용해서 들어오게 되면 맨 이제 수납 업무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얘들이 자회사로 지금 소속된 부분들은 자체
자체 조직을 갖고서 승진을 하고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자회사로 가면 수납 업무 하시던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까? 예, 지금에서 선발돼서 연수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납분들 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관리 조직이 있기 때문에 관리 부장, 차장, 부장, 본부장까지 이제 직급이 있습니다. 지금 본사의 수납원들 중에 공모해서 이 자리를 수납원들이 다 지금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차장되고 부장되고 본부가 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수납 업무 하시다가 지금 제일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은 자회사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그런 기회를 드린 거죠. 자회사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요청 들어오면 통합교섭 한다. 요거는 일단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확답 받은 거고 오늘은 요 정도 얘기하고 좀 올라와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기에 아니고 제가 여기 안 올라오려면 여기 2시간 걸려서 왜 왔어요? 저는 도로공사랑 여러 절차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보고를 못 받으신 거는 본부장님의 무능함이에요. 좋습니다. 책임지세요 그냥. 네, 제가 무능한 저는 올라갈 거예요. 네, 그거는 저한테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소하세요. 아니 고소 고발을 여부를 하세요. 떠나서 그냥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아니, 책임자인 저한테 받았냐고요. 사업자가 보고 안 한 문제를 회사 안에서 해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근본적으로 이런 안전상에 문제가 되고 안전하게 올라갈게요. 의원님 보셨지 않습니까? 시 의원님 오셨을 때 시 과격하게 주장하는 거 이거 보셨을 때 누가 과격하게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저쪽에서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의원님 오시니까 상당히 좀 흥분되고 전혀 흥분 안 했고요. 전혀 흥분 안 했고요. 오색기의 반대 소리입니다. 반대 소리. 알겠어요? 말씀하시죠. 제가 걱정 뭐냐면 의원님이 올라가심으로써 기본적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 노동조합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본부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빨리 사다리 차나 불러요.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또 조롱까지 해서 공분을 산 청년들이 고소까지 당하자 뒤늦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죄했습니다. 역사를 잘 몰라서 또 술김에 그랬다고 변명을 했는데요. 사죄에도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참 씁쓸한 소식이었습니다. 소녀상을 조롱해서 공분을 샀던 청년들 일단 사과는 한 거죠?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24일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을 직접 찾은 건데요. 20, 30대 남성 A씨 등 3명은 할머니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사를 잘 몰랐다며 술김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사죄했는데 할머니들은 청년들을 꾸짖으면서도 앞날이 창창한 만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역사에 대해 잘 알도록 나눔의 집에 있는 위안부 역사관을 둘러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방문에 앞서 피의자 4명 가운데 1명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20일 나눔의 집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 아무래도 뒤늦은 사과라는 시선 때문일 텐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한번 짚어보죠. 네, 사건은 지난 6일에 발생했습니다.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 있는 소녀상에 청년 4명이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들며 조롱한 건데 일본어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일본어를 쓰는 모습에 처음에는 일본인인 줄 알았지만 잡고 보니 4명 모두 한국인 청년들이었던 겁니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철없는 행위도 문제지만 또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에 더 비난이 거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녀상 조롱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손목에 묻은 인주 사진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과 요구에 처음에는 응하지 않아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당시에는 본인들의 신상이 알려질까 봐 나눔의 집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결국 사건 발생 2주 남짓 지나서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네, 지금은 나눔의 집 측이 고소를 한 상황인데 앞으로 그럼 이 사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현재 송 여성 조롱 사건은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이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나눔의 집이 고소를 취하하면 청년들은 사법 처리를 면하게 됩니다. 애초 할머니들은 청년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만 있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뒤늦게나마 사죄하면서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 측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기로 해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미국 정부와 또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고 방미 중인 국회의원단도 미국 의회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와 관련 업계를 만났던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번에는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은 세계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곧바로 미국 산업에도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로스 장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서 뭔가 이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 대표단도 미 의원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의원과 척 그레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원들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는 곤란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한일 간의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미 행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의원단은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좀 더 강하게 거론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같은 자세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가 묶어져서 WTO의 홍보국장이 저한테 와서 취재하느라 부딪혀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좀 소란이 있었다. 좀 조용히 좀 취재를 해달라는 부탁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신고 국장에 대해서 1대1 직접 면담을 제안해야 했으므로 신고 국장이 일본 측의 대표로서 발언을 유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기자 여러분하고도 관련되는 일인데 어제 혹시 밖에 있는 기자들의 적극적인 취재 활동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계셨던 분이 있으시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쫓아온 기자는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일본 국장님을 쫓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외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제 발언이 끝난 후에 신고 국장이 저를 향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고 국장은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Could we ask Mr. Yamagami for an answer to the question that I asked? I think that needs to be explained by export control authorities. Because I think previously the lady asked about dialogue with me, the request from Korean side. But as far as we are concerned, we have not received any such request for dialogue from our Korean colleagues. To have conversation. If South Korean government is carrying out a stringent export control, that may change the situation. But you cannot switch the subject from export control to trade issue. I'm sorry, this is the wrong forum to talk about. You made the three questions. No.
Okay. 신국 국장이 제네바에 스테이하고 있는 동안 나는 그와 직접적인 1대1 대화를 갖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이 제의를 의장을 통해서 일본 측에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본 측이 대한국 대화 요구에 대해서 이렇듯 계속 거절을 해오고 있고,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모든 국제사회가 명명백백히 볼 수 있는 계제를 이용을 해서 이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말은 제가 아주 큰 목소리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을 터이고. Your country called free trade. Don't pull my arm. 짜증 섞인 발음을 뭐라고 쓰면 되세요? Don't pull my arm. 치는 거 알겠네요. 출근길에 이어서 낮까지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충남 북부에 지금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호우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충남 북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좀 달라진 호우특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서울 등 수도권의 빗줄기는 정오를 기점으로 많이 약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려져 있던 호우경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이렇게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까지 최고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충남 북부 지방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빗줄기가 다소 약해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호우경보는 주의보로 변경이 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사선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가 해상에서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라서 낮 동안에도 중부 곳곳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예산 원효봉인데요. 157.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강한 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강원 지역도 강우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 강화군 151.5mm, 서울 도봉구도 104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 지방에도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의 비는 일요일 밤까지, 남부 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은 물론이고요.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 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